네, 근데 지금은 차트를 만들어서 또 작업하는 게 나오고 있네요. 12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엑셀 책 124페이지입니다. 엑셀 제일 마지막 작업인 기타 작업에서 차트 10점, 매크로 10점, 프로시저 15점 이렇게 맨 마지막 작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차트 작업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시스 파일이 4장 출제 유형 1번 폴더 있어요. 거기에 완전 정복 1번 문제입니다. 저처럼 이러한 파일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네, 엑셀 책 124페이지 하고 있고요. 네, 작업 파일에 4장 출제 유형 1번 폴더에서 필요한 시스 파일은 완전 정복 1번 문제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만들어서 완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통 시험에는 차트를 거의 줍니다. 기본적으로 차트가 주어져 있을 텐데 그 차트를 편집하는 쪽이 남고 지금은 근데 또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라고 하고 있네요. 간혹 가다가 커말 2급 시험 같은 경우는 차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커말 1급은 거의 차트를 줍니다. 근데 차트를 작성하실 때는 데이터 범위를 선택해 놓고 삽입 탭에 차트 그룹에서 차트 종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124페이지를 보시면은 2017년에서 2019년 서비스 이용자 수, 서비스 이용률, 서비스 가입자 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일 시트에 B8에서부터 G20 영역의 차트를 작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로 만들고자 하는 범위를 먼저 잡아야 될 거거든요. 차트로 만들어야 될 범위가 문제에서 2017년에서부터 2019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했죠. 그럼 2016년도는 포함되면 안 되죠. 2016년도는 포함되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이게 다 잡고 만들면은 나중에 2016년을 빼주셔야 되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먼저 잡아보세요. 항목의 범위를 먼저 쭉 잡고 이런 이름표들도 다 쓰이거든요. 나중에 차트에 그 X축 가로축에 들어가는 항목의 이름으로 쓰인다든지 아니면 행렬 전환시키면 그 계열의 이름, 범내에 들어가는 계열의 이름으로 쓰인다든지 이런 이름표들이 다 쓰이기 때문에 얘네들 다 포함시켜서 잡으세요. 이런 이름표들을 다 포함시켜서. 지금 이렇게 잡았고 2016년도는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또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항목은 아무것도 안 누른 채로 먼저 그냥 잡고 항목을 그냥 잡은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2017년에서 2019년도를 이렇게 잡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그리고 삽입 탭에 가서 삽입 탭에 차트 그룹에서 또 차트 종류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네, 차트의 종류는 일단은 그냥 얘는 콤보 차트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 그림에 보니까 이렇게 막대 그래프도 있고 꺾은 선 그래프도 있는 이런 거를 그 콤보 차트라고 합니다. 콤보 섞어서 쓸 수 있는 콤보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삽입 탭에 차트 그룹에 딱 그 모양이 있어요. 하나는 막대 그래프가 들어가고 하나는 꺾은 선 그래프가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있죠. 그러니까 섞어서 여러 그 종류의 차트를 섞어서 쓸 수 있는 이런 콤보 차트로 하셔야 됩니다. 네, 콤보 차트 삽입할 때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로 해주세요.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로 해야지 내가 원하는 계열을 바꿔서 또 보조축으로도 보내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를 선택했죠. 어때요? 저처럼 이렇게 잡히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 이용자 수, 서비스 이용률, 서비스 가입자 수 이렇게 보이고 있나요?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잘못 잡고 들어온 거예요. 시작을 잘못 하시면 이 모양이 안 생길 거예요. 이렇게 세 개 계열이 안 보일 겁니다. 그럼 다시 취소하시고 다시 잡으세요. 이게 잡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얘는 이 모양이 안 나온 사람은 항목을 그냥 잡고 아무것도 안 누른 채로 항목을 그냥 잡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중요해요. 데이터를 이렇게 잡을 때 쓸데없는 이상한 셀이 막 포함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항목을 그냥 잡으라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하시면은 이런 이상한 애들이 막 포함되어 있으면 차트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목을 그냥 잡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삽입 탭에 차트 종류는 콤보 차트. 우리가 섞어서 지금 꺾은 선하고 막대 그래프를 막 섞어서 써야 되는 콤보 차트로 그리고 사용자 지정으로 해야지 내가 원하는 계열의 그 종류도 바꾸고 보조축도 보내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서비스 이용자 수, 서비스 이용률, 서비스 가입자 수 이런 세 개의 계열이 이렇게 잡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안 보이면 이 세 개의 계열이 안 보이면 잘못 잡고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범위를 잘못 잡고 들어온 거니까 다시 잡고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림 124페이지의 그림을 봤을 때 어느 계열이 꺾은선 그래프입니까? 범례를 보면 알 수 있죠? 이제 범례가 뭔지 아시죠? 이쪽이 범례죠? 범례를 봤을 때 서비스 이용률이 꺾은 선이죠? 네.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해라고 문제에도 적혀 있네요. 서비스 이용률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해라. 그러니까 1번 하면서 지금 2번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이용률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시고요. 묶은 세로막대로 우린 적혀 있지 않습니까? 차트 종류는 정확한 거 쓰셔야 됩니다. 꺾은 선 중에서도 그냥 꺾은 선, 누적 꺾은 선, 표식 있는 꺾은 선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밑에 서비스 가입자 수는 꺾은 선으로 가면 안 되죠. 서비스 가입자 수는 묶은 세로막대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서비스 이용률 쪽이 값이 아예 안 보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완전히 붙어 있네요. 왜 그럴까요? 서비스 이용률은 너무 값이 작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70 얼마인데, 막 다른 거는 뭐 3만 얼마고 막 이렇잖아요. 만 얼마고. 그러니까 너무 값 차이가 심한 계열을 보조축으로 보낸다. 그거 기억나세요? 값 차이가 심한 계열이 보조축으로 가야 됩니다. 3번을 또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1번을 하면서 보조축이 보이도록 하고 있는데, 이 보조축의 이 단위만 봐도, 이 보조축이 여기잖아요, 보조축이. 그러니까 여기 보조축의 단위만 봐도, 아, 이쪽은 보조축으로 보내야 될 쪽은 서비스 이용률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보통 값 차이가 심해서 안 나오는 계열 쪽을 보조축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보조축으로 보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서비스 이용률 계열을 보조축으로, 그리고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서비스 이용률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의 보조축으로. 다른 애들은 묶은 세로막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확인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차트 문제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B8에서부터 G20 영역의 차트를 작성해라.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차트를 좀 옮겨야 되겠네요. 차트에 이런 그 배경 쪽 아니면 테두리 쪽을 자꾸 옮기세요. 그리고 B8에다가 먼저 맞출 건데 Al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옮기면 딱딱 달라붙는 게 보일 거예요. 셀에 딱 달라붙는 게. 그래서 Alt 키를 누른 채로 Alt는 그 왼쪽에 Alt, 왼쪽에 키보드 왼쪽에 Alt 있는데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채로 하면은 셀에 따다닥 달라붙는 그런 스냅 자석으로 딱 달라붙는 그 스냅 기능이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나 뭐 도형이나 나중에 우리 오늘 뒤에 할 건데 뭐 단추 같은 거 매크로에서 단추 같은 거 넣을 때 Alt 키를 누른 채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셀에 딱 맞춰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비팔에 맞추고 그리고 오른쪽 하단 모서리를 잡고 이 크기 조절점을 잡고 조절하실 때도 Alt 키를 누른 채로 하세요. Alt 키를 누른 채로 G열에 맞추고 20에 맞추고
이렇게 막 맞출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맞춰주시고 됐으면 이 보조축의 단위가 안 맞죠? 그림하고. 문제에서 3번 문제에서 최소값 66, 최대값 80, 주단위 2로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어저께 차트는 한 가지 팁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쓰면 된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서식 이런 데 가보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차트는 오른쪽 마우스를 많이 쓰세요. 잠시. 아니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그 영역 서식이 들어가지거든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서식으로 이렇게 오세요. 더블 클릭한 사람은 여기 축 옵션 이쪽이 잡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축 옵션에서 최소값 얼마죠? 66 엔터. 최대값은 최대값 80 엔터. 주 단위는 2로 잡히고 있네요. 네,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으로 이런 식으로 축 옵션 맞춰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4번입니다. 4번은 차트와 각 축의 제목과 텍스트 방향은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라고 했는데요. 차트 제목부터 넣을게요. 차트 제목이 지금 나와 있었네요. 근데 만약에 차트 제목이 이게 안 나와 있으면 어저께 우리 차트 제목, 축 제목 이런 거 넣은 적 있었죠? 이거 넣을 때 어디서 넣나요? 어제 했었는데. 네, 차트 요소 추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차트 도구 그 차트 디자인 탭에서 차트 요소 추가가 많이 쓰인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차트 디자인 탭 여기 차트가 잡혀 있으면 차트 디자인 탭이 있죠. 제일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뭐 차트 제목, 축 제목, 범례, 데이터 레이블 이런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시험에. 이름표들. 차트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 지금 물론 나와 있었죠. 나와 있었는데 차트 없었으면 차트 위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셔서 작성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있었고 차트 제목에 직접 적어도 좋고 여기 위에 수식 입력들에서 작성해서 엔터를 해도 들어갑니다. 차트 제목은 서비스 통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축 제목도 넣을게요. 차트 요소 추가에 축 제목에 가서 기본 세로 제목으로 인원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세로 그래서 인원 여기 입력해서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이 방향이 안 맞죠, 지금. 그림하고 방향이 안 맞죠. 차트 축 제목, 세로 축 제목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얘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 제목 서식으로 오세요. 축 제목 서식에서 여기 텍스트 옵션, 텍스트 옵션, 텍스트 상자에 가가지고 여기 텍스트 방향이 텍스트 옵션, 텍스트 상자 요거 찍으셔보시고요. 텍스트 방향이 모든 텍스트 270도 돼 있는데 뭘로 바꾸시겠습니까? 네, 세로로 해야지. 가로 방향도 있고 지금 세로 방향도 있잖아요. 세로로 해야지 맞겠죠. 네, 보조축도 넣어야 됩니다. 여기 보조축 제목도 넣어주세요. 차트 요소 추가에 축 제목, 또 보조 세로 제목도 넣어주세요. 보조 세로 제목은 이용률이라고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역시 얘도 세로 방향으로 맞춰주시고. 네, 그 다음 또 차트 영역 서식은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차트가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차트가 보면은 차트의 바깥쪽, 그러니까 차트의 눈금선 바깥쪽, 배경 쪽이 차트 영역이 있고요. 눈금선 안쪽이 그림 영역. 그림 영역에 뭐, 예를 들어서 노란 색깔로 채워라. 뭐, 그림, 뭐, 차트 영역에 뭐, 배경을 뭐,
질감으로 채워라.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지금 차트 영역에 모서리 둥글게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냐면 그냥 여기 차트에 일단 여기 눈금선 안쪽에 이쪽을 한번 찍어보세요. 이쪽에. 여기 눈금선 안쪽 여기를 딱 찍으면 그림 영역이라고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눈금선 안쪽 이런 데를 더블 클릭하시면 아마 그림 영역 서식 이게 닫혀 있는 가운데도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그림 영역 서식이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그림 영역은 제가 색깔 채우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게 정상이지만 색깔을 채워보면 여기죠. 그래서 그림 영역에 뭐 질감으로 채워라 하면 여기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 그림 영역에서 뭐 질감, 뭐 분홍 박엽지 질감으로 채워라 뭐 그런 거 나올 때도 있고요. 지금 따라하신 분 자동으로 하시고 하여튼 여기가 그림 영역, 눈금사 안쪽. 근데 이 바깥쪽이 차트 영역이라고 봅니다. 차트는 그림 영역과 차트 영역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차트의 배경 쪽, 이 차트의 이런 눈금선 바깥쪽이 차트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작업창이 닫혀 있을 때는 이 차트의 배경 쪽을 더블 클릭하십시오. 그게 차트 영역 서식으로 가는 방법. 마우스 우클릭 차트 영역 서식 이렇게 가도 좋고. 네. 그래서 차트 영역에 그 이 페인트 통, 이 페인트 통이 색깔 채우거나 테두리, 뭐 실선, 뭐 예를 들어서 테두리를 뭐 바꾸고 싶고 색깔을 채우고 싶고 하면 여기서 하면 되고 지금은 테두리가 모서리 둥글게 깎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인트 통의 테두리 쪽에서 맨 밑에 둥근 모서리 하는 거 있죠? 채우기는 상관없고 채우기 말고 테두리 쪽에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세요. 시험에는 그림자 효과도 자주 나와서요. 둥근 모서리 한 다음에 이것도 한번 줘보세요. 그 옆에 오각형 모양 효과 페인트 통 바로 옆에 효과 쪽으로 가가지고 이 효과에서 그림자에 가서 미리 설정된 그림자 중에서 또 시키지는 않았지만 이런 걸로 한번 해보시죠. 뭐 안쪽 가운데 그림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꿔보시고 어, 문제는 다 끝났어요. 근데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서 데이터 레이블 표시하는 것도 자주 나오거든요. 얘가 값이 얼마인지 데이터 레이블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 막대기를 파란색 막대기를 한 번만 딱 찍어 보세요. 그러면 전체 나머지 계열들이 같이 선택됐죠? 나머지 파란색 같이 선택됐죠? 예. 그래서 차트 요소 추가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에 보죠.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데이터 레이블이 값이 얼마인지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 막대기 전부 다 이렇게 값이 나오고 있죠? 바깥쪽 끝에. 근데 이번에는 여기 주황색 꺾은 선 그래프, 어, 저는 여기에만 표시를 하고 싶어요. 나머지 여기에는 표시 안 하고 싶고, 여기도 표시 안 하고 싶고, 이 가운데 있는 얘한테만 아래쪽에다가 값이 얼마인지 표시해 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찍어 보세요. 얘를 한 번 찍고, 잠깐 쉬었다가 한 번 더 찍으면 따로 얘만 딱 선택될 겁니다. 따로 요소만. 그렇게 딱 선택해 놓고 데이터 레이블을 아래쪽으로 한번 달아보시죠. 데이터 레이블을 아래쪽으로. 그럼 여기만 딱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는 제가 다 표시했고 그럼 이거 회색 계열도 한번 해보시죠. 이 서비스 가입자 수도 한 번 찍고 한 번 찍어서 그냥 다 같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표시하면 얘도 다 표시가 나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만 표시하고 싶으니까 여기만 표시하고 싶으면 한 번 더 찍으면 되겠죠. 한 번 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가운데다가 데이터 레이블을 한번 표시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에만 가운데 쪽에다가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고 뭐 그런 것도 자주 나옵니다. 가운데. 그리고 내가 여기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주고 싶고 뭐 명을 붙이고 싶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찍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클릭 데이터 레이블 서식 표시 형식 부분에서 뭐 우리 여기다가 만들어서 그 지표준은 숫자를 대신 받아줄 거고. 근데 천 단위 구분기호 표시하고 싶으면 샵 콤마 샵샵 0이 있는데 샵 콤마 샵샵 0 0 제가 이렇게 네, 이거를 해서 추가를 하면은 여기 이렇게 표시 형식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 그리고 그림에 보면은
막대기가 보면 사이가 간격이 있죠. 이런 간격. 문제에서 얘기를 안 했으면 이거는 안 해도 상관없는 건데요. 피벗 테이블은 그림하고 완전 똑같아야 되지만 차트는 이 문제당 그냥 2점이거든요. 각 2점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제 언급이 없는 내용은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혹시 여기 간격을 띄우고 싶다 이렇게 막 질문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무 막대기나 더블 클릭해 보세요. 아무 막대기나 파란 색깔 막대기든 뭐 회색 막대기든 더블 클릭하면 혹시 이게 열리나요? 데이터 계열 서식. 그럼 여기 계열 겹치기라고 있어요. 아무 막대기 위에서나 마우스 오른쪽, 아무 파란색 막대기든 뭐 회색 막대기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또는 데이터 요소 서식 가보시면요. 거기에 지금 이게 있거든요. 계열 겹치기. 그래서 겹치기를 플러스 쪽으로 하면 더하기, 그러니까 플러스 쪽으로 하면 겹치는 거고 말 그대로 이렇게 두 개가 겹치는 거고 마이너스 쪽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정도는 마이너스 쪽으로 하면은 오히려 띄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뭐 그 정도로 하시면은 100% 안 돼요. 네. 이건 원래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이렇게. 하여튼 마우스 오른쪽, 뭐 서식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그리고 실행 취소 컨트롤 Z가 다 먹히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실행 취소로 돌리고 음, 하시면 되고요. 네, 차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매크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아, 매크로에서 쓰이는 주요 기능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분 합 기능이 나오네요. 필요한 시스 파일을 열어보시죠. 얘는 이제 작업 파일에서 4장 출제 유형 2번 폴더에 있고요. 출제 유형 2-1번 문제입니다. 부분 합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나중에 녹화하는 기능인 매크로에서 쓰일 수도 있고 이 부분 합 이런 거는 뭐 따로 그냥 분석 작업에서 따로 한 문제로 그렇게 나올 때도 있고 어, 그래서 이 부분 합은 어떤 기능이냐면 그룹별로 요약하는 일반 데이터 범위에 정렬을 시켜가지고 같은 그룹끼리 묶어서 그룹별로 합계, 평균, 개수 이런 거를 구하는 게 특징이고요. 우리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어저께 배웠던 피벗 테이블은 그냥 이제 피벗 테이블 기능 안에서 뭐 행 레이블에 뭐 넣으면 같은 레이블끼리 묶이고 같은 이름표끼리 묶이고 뭐 계산도 막 합계, 평균 막 계산도 넣어주고 했었죠. 근데 일반 데이터 범위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데이터, 피벗 테이블이 아니라 일반 데이터 범위에서 뭔가 그룹별로 묶어서 계산을 하고 싶으면 부분합 기능을 쓰시면 돼요. 단, 부분합은 정렬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우리 책에도 있죠. 128페이지 설명을 보시면, 문제 위에 나오는 설명을 보시면, 여기 이런 말이 있지 않나요? 그룹할 항목을 기준으로 반드시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분합 작성. 같은 것들끼리 정렬이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부분합을 못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정렬을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탭에 부분합을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에서 부분합을 클릭하고 어,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해볼게요. 이제 여기에서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장 인증 포인트 하나 표에서 합가별 합계 최대값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합가별 합계 최대값을 계산한 후 또 기본 용역, 인성분사, 교육 훈련의 평균도 계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분합을 두 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하나는 최대값 구하고, 하나는 평균 구하고, 단 정렬은 학과의 오름차순 이런 말이죠. 반드시 정렬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아까 위에 나오는데요. 우리 지금 열어놓은 그 데이터 보시면은 학과의 정렬이 안 돼 있죠. 같은 학과끼리 묶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열어놓은 데이터는 학과가 지금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같은 학과끼리 묶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정렬을 시켜가지고 학과별로 뭐 최대값도 구하고 뭐 개수 뭐 평균도 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과를 찍어요. 점 일단 A3를 딱 찍으세요. 그리고 데이터 탭에서 여기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단추가 이렇게 있거든요. 데이터 탭에 이 정렬하는 단추를 눌러보세요. 학과를 찍고 데이터 탭에 이 오름차순 정렬 단추 눌러보세요. 학과를 찍고 하셔야 돼요. 내림차순 해보세요. 그럼 또 이렇게 키응에서 기억순으로 사전 역순으로 바뀌고 오름차순 이렇게 내림차순 막 바꿀 수 있죠. 그럼 같은 학과끼리 묶이나요? 만약에 하나 이상의 여기 위에 아까 이런 말이 있었는데 하나 이상이라고 하면 두 개 이상이라고 할게요. 정렬 기준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지금은 정렬 기준이 한 개라서 그냥 제가 데이터에 오름차순 정렬 바로 쓴 건데, 예를 들어 학과에 오름차순하고 또 같은 학과라면 또 이름에 내림차순 하고 싶다. 성명에 내림차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렬 조건이 두 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렬 조건이 두 개 이상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 탭에 정렬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학과에 오름차순하고 만약에 성명에 내림차순 걸어버리면 따로따로 해버리면 결과는 성명에 내림차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과에 오름차순이 다 풀려버리죠. 근데 두 개 이상의 정렬 조건을 줄 때가 있거든요, 시험에서. 그럴 때는 그냥 표 한쪽에 딱 한 칸만 찍어놓고 데이터의 정렬을 클릭하세요. 요걸로.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표 한쪽에 한 칸만 찍고 데이터의 정렬. 범위를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잡고 하시면 거기만 정렬할 건지 물어보거든요. 내가 이 부분만 정렬을 할 거면 선택 영역으로 정렬하면 되고 확장해서 정렬할 거면 이걸로 하면 되고 근데 우리가 범위를 잡지 말고 그냥 한 칸만 찍고 하면 데이터의 정렬을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잡힙니다. 정렬 범위. 또 전체 범위. 그리고 머리글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이 머리글이 같이 내려가고 막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 정렬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정렬했을 때 이렇게 머리글이 내려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통 머리글이면 자동으로 잡히기도 하지만 이 머리글 체크가 돼 있습니다. 이게 머리글이니까 정렬하지 마. 정렬 대상에서 제외시켜라. 그래서 이게 체크돼 있는 게 이 머리글을 제외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체크돼 있죠. 그리고 학과에 오름차순하고 만약에 같은 학과라면 또 기준 추가를 눌러가지고 기준 추가해서 성명에 내림차순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키지 않았지만 그래서 확인하면은 같은 학과끼리 먼저 정렬되고 그 안에서 또 성명의 내림차순 정렬되고 경영정보학과면은 이렇게 됩니까? 두 개 이상의 정렬 조건을 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데이터의 정렬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정렬을 시켰으면 이제 같은 학과끼리 묶여 있으니까 경영정보과, 요양교육과 뭐 같은 정보통신과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 학과별로 내가 뭐 또 계산하고 뭐 또 계산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렬이 우선시 돼야 된다. 그 말이고 이제 부분합을 써볼게요. 부분합을 쓸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Alt A, B, A, B 순이거든요. 그래서 한 칸만 찍고 하세요. 편 쪽에 한 칸만 찍고 Alt 한 번, A 한 번, B 한 번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범위가 잡히고 있고 그룹할 항목은 뭘까요? 방금 정렬시킨 대상. 방금 뭘 정렬시켰습니까? 학과죠? 네. 그룹할 항목은 학과로 해주세요.
왜냐면 학과별로 묶어놨잖아요. 정렬시킨 대상이 그룹할 항목이고 사용할 함수는 먼저 나오는 것부터 하면 돼요. 문제에서 이게 먼저 나왔죠? 학과별 합계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럼 최대값부터 하면 돼요. 최대값 하고 나서 평균 나중에 또 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으로 함수를 잡고 최대 뭐의 최대값? 계산 항목은 뭘까요? 학과별 합계의 최대값이다 라고 했으니까 합계가 체크돼 있나요? 네, 체크돼 있는 그대로 확인하세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학과별로 합계의 최대값이 아마 확인했을 때 이렇게 경영정보의 최대값, 유아교육의 최대값 이런 게 부분합니다. 정보통신의 최대값 나오고 있는데 그 뒤에 또 계산한 후 기본용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또 Alt A, B 다시 눌러보세요. 아니면 데이터 탭의 끝에 부분합입니다. 데이터 탭의 제일 끝에 있습니다. 부분합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게 Alt 한번 A 한번 B 한번 눌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할 함수가 뭘까요? 이번에 사용할 함수는 평균이죠? 평균이고. 그리고 합계가 계산 항목이 아니라 계산 항목은 뭘까요? 계산 항목은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인데요.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계산 항목들을 이제 이렇게 제가 합계를 풀고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잡았는데 뭐가 주의사항이냐면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돼 있죠. 근데 얘가 체크돼 있으면요. 우리가 방금 구해놓은 이 최대값을 새로운 값으로 바꾸겠다는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시켜버리면 얘가 지워지면서 최대값이 지워지면서 평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될까요? 애써 구해놓은 최대값이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부분합을 구할 때는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옵션을 풉니다. 반드시. 두 번째 할 때. 보통 이렇게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한 번으로 끝내지 않거든요. 시험에서도. 지금처럼 뭐 최대값도 구하고 평균도 구하고 뭐 합계도 구하고 개수도 구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커말 2급에서도 부분합은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옵션을 푸셔야 돼요. 두 번째 할 때. 그래야지 기존에 구했던 게 남아있고 두 번째 평균은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푸세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옵션을 풀고 확인. 그게 주의사항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확인하면 최대값도 있고 평균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처럼. 됩니까? 그래서 부분합은 이와 같이 그룹별로 정렬시켜가지고 묶어서 그 데이터의 부분합으로 이렇게 그룹별 합계, 평균, 최대값, 뭐 개수 이런 걸 구하는 그룹별 요약하는 거고요. 요 단추들이 생겼네요. 1번, 2번, 3번, 4번. 1번 단추 한번 눌러보시죠. 그러면 총 요약이 나오고 2번 단추를 한번 눌러보세요. 2번 단추는 부분합, 아까 최대값. 3번 단추도 부분합 평균. 4번 단추 눌리면 전체 내용 이렇게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1, 2, 3, 4가 이렇게 요약을 할 때 윤곽선으로 이렇게 확장 축소를 또 할 수 있습니다. 1번이 그냥 최고로 축소하는 거죠. 4번이 최대로 확장하는 거죠. 이 혹시 윤곽선을 없애고 싶으면 지금은 없애란 말이 없지만 혹시 이런 윤곽 지우기를 해라고 한다면 그룹 해제 데이터 탭에 여기 부분합 바로 옆에 그룹 해제해서 개요 지우기를 하시면 이런 윤곽선이 없어지는데 다시 좀 이 모양대로 살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만 개요 지우기를 하시고 안 그러면 다시 막 그룹을 막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이 모양대로. 그러니까 개요 지우기를 하면 다 없어져요. 그럼 다시 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아, 그리고 부분합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으시면 이제 이 부분합 자체를 다시 다 없애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Alt A, B 눌러가지고 표 한쪽에 찍고 Alt A, B 차례대로 눌러가지고 부분합 그 모두 제거하는 거 있죠? 표 한쪽에 딱 찍어놓고 Alt A, B 눌러서 모두 제거하는 걸 누르시면 됩니다. 제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131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그 목표값 찾기 나왔는데 참 목표값 찾기보다 먼저 시나리오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목표값 찾기나 시나리오 이게
서로 상반되는 기능인데요. 가상 분석 기능으로서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이런 것들이 지금 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나리오부터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뒤에 13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좀 반대되는 일을 하거든요. 135페이지로 왔고 필요한 시스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얘는 4장 출제 유형 2번 폴더에서 출제 유형 2-5번 문제입니다.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변하는 값을 시나리오로 쓰고 결과를 예측하는 게 요약 보고서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우리 가상의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영화 시나리오처럼 드라마 시나리오처럼 가상의 시나리오를 쓰고 그 시나리오들을 흘러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나리오 그 쓰기 전에 보니까 셀 이름 정의를 먼저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H15 셀은 순이익 합계, H17 셀은 순이익률로 정의하시오 되어 있네요. 시나리오가 이렇게 실기 시험에 나왔을 때 보통 이름을 정의한 다음에 시나리오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름 정의하는 거 안 배웠죠? 간단한데 셀 주소 대신에 이름 상자에 직접 이름을 적어서 엔터를 치시거나 아니면 이게 어차피 수식에서 불러 쓰려고 이름 대신에 셀 주소 대신에 이름을 불러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셀을 찍어 놓고 H15 셀은 순위 합계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 H15 셀을 찍어 놓고 할게요. 지금 시나리오 주기 전에 요거부터 H15셀은 순이익 합계, H17셀은 순이익률로 정의하는 이름 정의하는 말이 나오시고요. 그럼 H15셀을 클릭해 놓고 여기죠? 1880원 여기 찍어 놓고 H15라는 그 셀 주소 대신에 이름을 여기다가 정의해서 엔터 여기다 직접 적는 사람은 이름 상자에 직접 적는 사람은 엔터를 치셔야 되고요. 어, 정석대로 하자면 수식의 이름 정의, 수식에 정의된 이름 그룹의 이름 정의를 클릭해 그래서 이름은 순위 합계라고 하세요. 순위 합계. 이렇게 해서 확인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찍었을 때 순위 합계라고 이런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여기는 또 이름을 순위율로 정의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뭐 얘를 찍고 또 수식의 이름 정의로 순위율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딱 찍었을 때는 순위율이라는 이름이 또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어, 이름 정의를 잘못했으면 그 수식의 이름 관리자로 가서 이름 관리자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는 이름 관리자를 클릭해 보면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록돼 있네요. 이름 관리자를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 줬으면 그 이름을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름이 많이 등록돼 있지 않아요. 보통 이름이 거의 없는 게 정상인데 만드니가 이름을 많이 등록시켜 놓는 아무튼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수식에서 는 해가지고 보통 우리는 셀을 찍으면 셀 주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름이 나와요. 여기 딱 지금 셀 주소가 이렇게 이런 주소가 안 나오고 이름이 나와서 이 순위 합계 내가 나누기 뭐 곱하기 뭐 순위율 뭐 이런 식으로 막
수식에서 이름을 불러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클릭만 하면 계산이 나오고 셀 주소 대신에 수식에서 이제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쓰는 건데요. 문제에서 일어났네요. 시나리오 1이 순이익 인상, 순이익률을 30%로 뭔가 올리고 싶은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순이익 인하, 순이익률을 20%로 이렇게 내리고 싶은 거예요. 시나리오는 32개까지인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30개 이상 작성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쓸 수 있고, 이게 가상 분석 기능이라서 가상으로 픽션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에 있습니다. 저처럼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으로 와보시죠. 시나리오 관리자 볼게요. 시나리오 관리자로 왔고, 여기서 추가를 눌러가지고 시나리오를 작성해 볼 건데요. 시나리오 이름은 순익 그 인상이라고 하라고 했죠? 네.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순익 인상입니다. 변경세 같은 경우는 어딜까요? 순익률이 있는 여기 바로 얘를 찍어주세요. H17 변경세는 H17입니다. 딴 데가 잡혔으면 지우고 H17을 찍으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변경 값이 얼마일까요? 얼마로 30%로 설정하라고 했죠? 네. 그럼 확인 눌렀을 때 얼마로 바꾸면 될까요? 얘를 네? 0.3. 30% 적기 싫으면 퍼센트까지 붙이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0.3으로 하세요. 확인. 그 다음 제가 방금 32개까지인가 막 추가할 수 있다 했죠. 이거 또 추가할게요.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순위 인하입니다. 변경세는 또 그대로 똑같이 H17 그대로 가고요. 확인. 이번에는 그러면 얼마죠? 네, 0.2, 20%니까.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추가할 수 있겠죠. 10%도 만들고 5%도 만들고 계속 추가해가지고 그 모든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결과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확인 이후에 여기 지금 문제는 없는데 시험에 실기 시험에 이게 나오면 이대로 끝내지 않을 거거든요. 보통 실기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은 시나리오를 정의한 다음에 요약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네, 시나리오 시트 앞에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약 보고서 작성하는 거죠.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현재 시트 앞에 요약 보고서 작성하는. 그래야지 결과를 보고서로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 보고서 작성도 해볼 건데요. 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요약 단추만 눌러주시면 돼요.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요약 단추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혹시 결과 셀로 뭐가 잡히나요? 요약 단추 눌렀을 때 결과 셀로 H15가 잡히나요? 얘가 영향을 주는 이 변경값이 영향을 주는 어떠한 수식 같은 게 결과셀로 자동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도 그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순이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순이익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해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순이익률이 이렇게 변동하는 경우 순이익 합계가 얼마로 바뀌는지 그런 시나리오를 작성해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H15가 잡히는 게 맞죠. 얘가 변동하는 경우 얘가 얼마로 바뀔지 요약 보고서로 받아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과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대로 하면 돼요. 확인하시면 어때요? 현재 시트 앞에 시나리오 1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까? 확인 눌렀을 때 저처럼 시나리오 요약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가 만들어졌나요? 네.
아까 이름 정의를 왜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름 정의 안 했으면 여기 순이익률이 C17 막 이렇게 나왔을 거거든요. 순이익 합계가 C15 막 이렇게 나왔을 건데 우리가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셀 주소 대신에 이름이 나와서 알아보기도 쉽고 그리고 이렇게 현재 값이 이거지만 30%로 인상되면 이렇고 20%로 인하되면 순위가 이렇다는 것을 예측해 주고 있는 원래 시트에 가보세요. 원래 시트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죠. 단지 이렇게 가상으로 예측을 해준 거죠.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거다.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변하는 값에 따른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이. 시나리오를 막 30개 썼으면 30개 다 예측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다시 시나리오 원 시트에 와서 뭐 이 문제 끝났지만 그 시나리오 관리자로 다시 가보세요.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로 다시 와가지고 순위 인상을 선택해서 표시를 해보세요. 방금 요약 보고서를 받아보는 거는 전체에 대해서 다 요약 보고서 써준 거고 이 표시 쪽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그냥 한 개씩 한 개씩 표시해서 적용할 때 순위 인상 표시 그럼 적용되죠? 또 순위 인하 선택해서 표시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트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볼 때는 이렇게 표시로 하시면 돼요. 표시 인상한 거 표시, 뭐 인하한 거 표시.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적용해 볼 때 쓰는 것입니다. 닫기. 아, 그리고 시나리오와 반대되는 기능이 목표값 찾기입니다. 이 목표값 찾기도 여기서 바로 우리 해봅시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제가 순이익률이 어, 정확하게 순이익률이 아니고 이 순이익 합계가 정확하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1만 네,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얘가 과연 몇 퍼센트가 돼야 될까? 순이익률이. 이 순이익률이 몇 퍼센트로 바뀌어야지 많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목표값 찾기로 찾아보려고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입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는 이렇게 이제 반대로 결과를 정해놓고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 결과를 만족시키는 값을 얻기 위해서 변해야 될 값을 찾는 겁니다. 저처럼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로 와보시죠. 그래서 이제 목표값 찾기 같은 경우는 요 위에 거 두 개가 결과를 정하는 거다. 수식셀 찾는 값이 결과를 정하는 거고 값을 바꿀 셀이 실제로 이제 변해야 될 그런 변경될 셀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결과는 이 순위 합계가 10,000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수식셀은 H15가 맞고요. H15셀. 그리고 찾는 값은 만으로 할게요. 일반. 그래서 H15가 만이 되려면 값을 바꿀 셀은 밑에 있는 이 순이익률을 찍겠습니다. 값을 바꿀 셀은 H17을 찍을게요. 그리고 확인할게요. 그럼 아마도 얘가 확인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나요? 23%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적용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취소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적용하는 걸로 해주세요. 방금 반대의 상황이죠? 이렇게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변해야 될 그 변경 셀이 얼마로 바뀌어야 될지 그런 거를 예측을 해준 겁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앞에 131페이지로 가보세요. 131페이지 목표값 찾기 바로 해볼게요, 그럼. 네, 또 그 필요한 파일 열어보시죠. 출제 요약 2-2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손익계산서 표에서 순이익의 평균이 6만 5천이 되려면 연평균 성장률이 몇 퍼센트가 돼야 되는지 목표값 찾기로 찾아보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찾을 수 있을까요? 데이터의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로 가가지고요. 수식 셀이 어딥니까? 제가 아까 위에 거 두 개가 결과를 정하는 거였어요. 결과. 그 결과가 만족되기 위해서 찾아야 될 값을 바꿀 셀입니다. 찾을 셀이 그 변경돼야 될 그 찾을 값이죠. 변경 셀이. 그럼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지금 순이익의 그 평균이 그죠? 순이익의 평균이 6만 5천이 되려면 그게 결과를 정해준 거죠. 그럼 결과셀은 아마도 여기가 되겠네요. 순이익의 평균이 있는 I9 셀이 되겠습니다. I9를 찍고 찾는 값이 얼마죠? 이 I9가 얼마가 되려면 6만 5천 이거고 그럼 값을 바꿀 셀은 뭘까요?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몇 퍼센트가 돼야 되는지를 그럼 연평균 성장률이니까 얘를 찍어야겠죠? 여기 값을 바꿀 셀 같은 경우는 바로 C11입니다. 소식셀 찾는 값이 결과를 정한 거고 값을 바꿀 셀은 바로 C11셀 변경돼야 될 셀인 거죠. 이거는 뭐 필기 시험에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도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건지를 꼭 알아두세요. 133페이지, 133페이지 밑에 나오는 그 필요한 실습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출제 유형 2-4번 문제입니다. 저처럼 이런 표 모양의 그 데이터가 있나요? 데이터 표 기능은요, 변수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표 형태로 예측한다. 제가 이런 말 적어놨는데, 변수라는 게 첫 행과 왼쪽 열을 변수로 씁니다. 근데 첫 행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왼쪽 열은 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첫 행, 왼쪽 열,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들어가서 변수대로 변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 표 안쪽에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반드시 이렇게 양쪽을 다 써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첫 행에 대한 변수로만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또 왼쪽 열에 대한 변수로만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지금 변수 두 개를 다 쓰고 있는 거지만, 변수 한 개짜리 표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이 값대로 변했을 때, 이렇게 뭐 3%로 바뀌고, 뭐 12개월로 바뀌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런 거를 여기 안쪽에다가 구해보려고 하는 거죠. 맨 밑에 133페이지 맨 밑에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상환 기간과 연이율 변동에 따른 월 납부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오고 있죠. 목적은 그러니까 월 납부액을 구하는 거네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죠. 상환 기간과 연이율 변동에 따른 월 납부액 계산하라고. 근데 데이터 표를 쓸 때는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표의 첫 번째 셀에 기본 공식을 복사한다. 제가 이런 말을 적어놨는데 여기 표의 첫 번째 셀이 비었죠. 근데 여기 기본 공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안쪽에 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기본 공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안쪽에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방금? 문제에 적혀 있었는데. 뭘 계산한다고요?
월 납부액을. 문제 적혀 있잖아요. 월 납부액을 구하라고. 근데 그 월 납부액을 구하는 공식이 여기 있잖아요. 옆에. 이 공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야 됩니다. 보통 있어요. 그 표의 옆쪽에 기본 공식이 있거든요. 지금 C6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C6에는 어떤 함수가 쓰이고 있나요? 아마 여러분 배웠던 함수일 건데. C6에 가보세요. 혹시 이 함수 기억나세요? PMT. FV, PMT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Future Value, FV는 미래 가치, 적금 만기를 타게 될 만기 지급액. 그리고 PMT는 per month, 매 달마다 얼마씩 돈을 갚아야 될까? 월 할부금 그런 거 구하는 함수라고 배운 적 있었죠? 네, 근데 이 월납백을 구하는 이 공식을 여기다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F4에 와서 저처럼 는을 먼저 쓰고요. 는 입력하시고 얘를 찍어요. C6를 클릭 그리고 엔터 해보세요. 그럼 가져가십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는을 먼저 쓰고요. 는 쓰고 얘 찍고 엔터. 지금 이 문제는 시험에 그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번 연도 시험에 이 문제 그대로 나온 적이 있어요. 분석 작업 2에서. 그래서 이거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다 잡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공식을 갖다 놨으면 결과가 나올 표 범위를 다 잡는다. 제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또 어떻게 잡는 사람들이 있냐면 이렇게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만 잡으면은 이 공식 못 쓰고 이 레이블 첫행 왼쪽 열 레이블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야 돼요. 공식과 레이블 포함해서. 그게 또 중요합니다. 공식과 레이블 포함해서 이렇게 잡아주셔야지 데이터 표 기능을 썼을 때 여기가 공식이 되고 첫 행과 왼쪽 열이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하고 일단 아까처럼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에 가셔가지고 데이터 표라고 있습니까? 목표값 찾기 밑에 데이터 가상 분석 데이터 표를 클릭해 보시죠. 그럼 물어보는 게 있죠.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를 클릭했을 때 행입력 셀은 뭐냐, 열입력 셀은 뭐냐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첫 행과 왼쪽 열이라는 말을 했는데 첫 행 왼쪽 열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첫 행 왼쪽 열입니다. 첫 행 왼쪽 열. 그럼 첫 행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잡은 표에서 왼쪽 열은 이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역할이 뭡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첫 행의 역할, 왼쪽 열의 역할. 이 공식에서 우리가 갖다 놓은 이 공식에서 첫 행의 역할이 뭐죠? 이 첫 행의 역할이 바로 상환 기간이죠. 상환 기간이면 얘의 역할인 거죠. 이 공식에서는. 이 자리에 들어가라 하는 의미로 C5를 찍어요. 행입력셀은 바로 C5입니다. C5. C5를 클릭. 그럼 열입력셀은 어디를 찍어주면 될까요? 왼쪽 열. 얘는 3%, 5% 하는 게 뭐죠? 이게 왼쪽 열이 연이율이죠? 그럼 어디를 찍어주면 되죠? 바로 위에 있는 C4, C4를 찍어주면 되겠죠? C4의 자리에 들어가라 하는 의미로 C4입니다. 행입력 셀은 C5고 C5의 자리에 들어가라. 열입력 셀은 또 C4의 자리에 들어가라. 그런 식으로 C5, C4 됐으면 확인해 주세요. 샵샵샵 나오네요. 열 너비가 좁아서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할까요? Alt 한번 눌리고 H, O, I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Alt O, E 열너비 좀 맞춰주려고요. 잡혀 있을 때 잡혀 있는 가운데
연러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Alt 호의로 맞춰주세요. 네, 잘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딱 더블 클릭해보면 테이블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함수를 쓴 거라기보다는 그냥 데이터 표 기능을 써서 여기가 지금 이 테이블 데이터 표 기능을 써서 다 똑같이 물론 배열 수식으로 이렇게 작성이 배열 수식인 거 여기 표가 나죠 이렇게 배열 수식으로 이렇게 테이블 기능을 뭐 함수로 이렇게 부른 거지만 이거는 이렇게 표를 다 잡아 놓고 데이터 표 기능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첫 행과 왼쪽 열을 변수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그 변수대로 변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한 겁니다. 그다음 132페이지로 가보죠. 이제 바로 옆에 132페이지에 데이터 통합 기능이 남았네요. 어, 이번에는 또 필요한 실습 파일을 열어보세요. 통합은 출제용 2-3번 문제를 열어서 하겠습니다. 4장 출제용 2번 폴더에서 출제용 2-3번 문제입니다. 통합은 어떤 기능이냐면 그냥 범위끼리 추가해서 한 번에 연산한다. 여러 범위를 추가해가지고 한 번에 합계도 구하고 평균도 구하고 뭐 개수도 구하고 한 번 추가해 놓은 범위는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표 1, 표 2, 표 3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추가해가지고 그 표들끼리 다 더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2, 3에 대한 학과별 정보인증, 국제인증, 전공인증의 합계를 표 4에 계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표 1, 2, 3를 다 더하고 싶은 모양이네요. 다 추가해가지고 더해서 표 4에 그렇게 영역에 계산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통합을 하실 때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첫 행 왼쪽 열이 좀 중요하거든요. 아까 그 데이터 표 기능처럼 첫 행과 왼쪽 열 레이블이 여기도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표 범위를 다 잡는 게 또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지금 가뜩이나 표 1, 2, 3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표 1하고 표 2, 표 3가 특히 왼쪽 열이 안 맞아요. 왼쪽 열이. 이쪽이 안 맞죠. 표 3도 마찬가지고. 보시면은 이 왼쪽 열이 유아교육과가 첫 번째 표에는 두 번째 학과인데 표 2에는 또 네 번째 학과로 돼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서로 안 맞는 학과끼리 막 더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거 위치가 다르잖아요. 지금 표 1, 2, 3가 보면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서로 맞는 것들끼리 같은 과끼리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이 왼쪽 열이라고 했죠. 아까 이 왼쪽 열이 같은 것들끼리 계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첫 행 왼쪽 열, 아까 첫 행 왼쪽 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레이블이 서로 일치하는 것들끼리 계산이 들어가는 게 아까 데이터 표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자꾸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만 자꾸 하시면은 이런 레이블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그 표 범위의 첫 행 왼쪽 레이블 다 포함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에 가상 분석이 아니고 데이터 탭의 통합입니다. 데이터 탭의 통합은 어, 단축키 뭐 쓰고 싶으면 Alt A N이 겁니다. Alt N N 그렇게 눌러도 되고요. 범위를 잡고 하세요. 네, 그래서 범위를 잡고
데이터 탭에 통합 불렀고, 여기서 함수는 합계를 구하라고 했죠. 문제에서 합계로 할게요. 그 다음 참조 칸에 찍고, 첫 번째로 참조시킬 영역은 표 1의 범위를 다 잡겠습니다. 참조 칸에 찍고 할게요. 참조 칸에 찍고, 표 1의 범위를 이렇게 잡았고, 추가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추가해가지고요. 그 다음 표 2의 범위도 똑같이 이렇게 잡겠습니다. 네, 이렇게 잡았고, 역시 또 추가할게요. 추가해서. 그 다음 표 3의 범위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할게요. 이렇게 추가를 했으면 첫 행 왼쪽 열을 다 체크합니다. 첫 행 왼쪽 열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첫 행이고 첫 행은 다 맞거든요. 근데 특히 왼쪽 열이 안 맞는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뭐 특수교육과면 특수교육과끼리 계산돼 이름이 똑같은 것들끼리 계산되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 원본의 연결은 뭐 다른 파일에 있는 것 우리 찾아왔을 때 쓰는 거거든요.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거 찾아서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연결해서 바뀌면 따라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쓸 일이 없죠. 네, 이 두 개만 체크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합계가 잘 나왔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표 1, 2, 3 합계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구해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옆에 이런 데 와보세요. 옆에 K4에 와서 Alt AN 차례대로 눌러보세요. Alt 한 번, A 한 번, N 한 번 차례대로 눌러보세요. 이런 데 찍고, 아무 때나 찍고. 그래가지고 함수만 바꿔보세요. 함수를 뭐 평균으로. 그리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이미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범위에 대한 그 세 개에 대한 뭐 평균도 구하고, 최대값도 구하고, 최소값도 구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범위끼리 연산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탭의 주요 기능들이요. 분석 작업 툴시트에서 피벗 테이블, 어저께 했던 피벗 테이블 이후에 그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매크로 만드는 부분에서 또 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139페이지 매크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트 10점, 매크로 10점,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크로는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나 반복적인 작업을 매크로로 기록하여 이런 말이 있죠. 어, 그 녹화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녹화. 그 녹화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 똑같은 일을 여러 번 해야 될 때 딱 제일 처음에 한 번 할 때 녹화를 떠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뭐 계산을 하고 다음에 똑같은 뭐 작업을 할 때는 그냥 녹화된 내용을 실행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반복해서 그 일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해주는 거죠. 예. 녹화하는 기능이고 작업이 필요할 때 빠르게 녹화된 내용을 그냥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자동화 기능입니다. 근데 매크로는 개발 도구 탭이 꼭 필요합니다. 가뜩이나 우리 지금 뭐 단추 같은 것도 막 놓고 하거든요. 시험에서. 그 개발 도구 없이 안 돼요. 그 개발 도구 꺼내는 거 아시죠, 이제는? 집에서 꺼내 보셨죠? 아직도 안 꺼내봤다면 심각한 겁니다. 진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집에서 한 번도 이걸 안 꺼냈다면 진짜 공부를 거의 안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작업할 때도 꺼냈어요. 개발 도구. 그 개발 도구 매크로 보안도 제가 바꿔달라고 했었고.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게 안 됐다면 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파일의 옵션에 가서 파일 탭에 옵션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었죠?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개발 도구를 체크를 했는지. 강의장에서는 대부분 돼 있을 건데 시험장에서는 집에서는 이게 안 돼 있습니다. 원래 안 돼 있는 게 기본이에요. 꼭 체크해서 써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것도 확인해 달라 했죠. 개발 도구에 매크로 보안도 확인해 주시면. 집에서 이거 확인해 보세요. 개발 도구 매크로 보안이 그 원래 이걸로 돼 있거든요. 매크로 사용 안 함으로 돼 있어요. 그 시험장에서는 요거 바꿀 필요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집에서는 이거 네 번째 걸로 하라고 해주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네요. 보니까. 네. 집에서 하실 때는 이거 바꿔서 하세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매크로 같은 게 차단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다 알아서 잘 되거든요. 근데 어, 혼자 이제 집에서 공부할 때는 개발 도구의 매크로 보안을 그냥 옵션 네 번째 걸로 해서 항상 두 번째 걸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바꾸지 않으나. 근데 그거를 네 번째 걸로 고쳐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내일 또 우리 막 비주얼 베이지 작업도 할 거거든요. 그런 게 잘 안 돌아가요. 이걸 고쳐서 하는 게 좋고 시험장에서는 이런 거 건드릴 필요 없고 보안은 매크로 보안은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시험 칠 때는 개발 도구는 알아서 꺼내셔야 됩니다. 안 나와서 막 못했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이라도 눌러보세요. 리본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이런 데서. 거기서 개발 도구 바로 꺼내시면 돼요. 지금도 이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개발 도구에서 지금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 삽입의 단추도 꺼내야 되고 네. 나중에 뭐 내일은 또 디자인 모드도 켜야 되고 뭐 할 일이 꽤 많거든요. 개발 도구에서. 그러니까 꼭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139페이지 밑에 필요한 실습 파일 열어보시죠. 가장 출제 유형 2번 폴더에서 출제 유형 2-6번 문제. 여기가 D열부터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가야겠네요. 이거 눌러가지고. 괜히 헷갈리니까 이거 눌러서 앞으로 오든 아니면 컨트롤 홈 키를 눌러서 제일 처음으로 오시면 돼요. 컨트롤 홈, 제 처음 A1셀로 오고 싶으면 컨트롤 홈 키를 눌러보세요. 지금 D열부터 보여가지고. 괜히 헷갈리니까. 문서에 처음으로 오고 싶으면 컨트롤 홈 키를 누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매크로 기록을 보통 그 시험에서 뭐를 출제를 많이 하냐면 매크로가 두 문제 나오거든요. 5점, 5점 해가지고 두 문제가 나오는데 무조건 하나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는 여기 우리 책에 나오는 것처럼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매크로. 그건 거의 약속이 돼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 생성하시오라고 돼 있죠. 셀 값이 0보다 큰 경우는 파란색으로 통화 기호 있는 천 단위 표시로 그리고 셀 값이 0인 경우는 별표 기호만 표시. 그래가지고 없는 형식을 만드는 거죠, 표시 형식을. 색깔도 주면서. 우리 제일 첫날 배웠었죠.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셀 서식 바꾸는 거요. 근데 이거 기억나세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텍스트일 때 이런 거 배웠던 기억 있습니까?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에서. 예. 아니면 색깔 조건 1 형식, 색깔 조건 2 형식 이런 식으로 또 색깔 조건 2 형식, 그 외 나머지 형식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예. 지금은 둘 다 가능합니다. 지금은 어, 구역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이거 이용해서도 가능하고 아니면 조건이 뭐 0보다 크니 뭐 0이니 뭐 이렇게 조건을 줘서도 가능한 거죠. 어, 양수일 때가 0보다 큰 경우고 음수일 때는 필요 없으면 생략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0일 때뭐 바로 하면 되는 거고 필요 없는 것들은 생략할 수 있거든요. 세미콜론만 찍고 여기는 아예 안 적어도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걸로 해볼게요. 색깔 조건 1 형식, 색깔 조건 2 형식. 왜냐면 0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0인 경우 그렇게 가면 되니까 해보죠. 없는 형식 만드는 거 그걸 녹화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를 돌렸을 때 그 표시 형식대로 딱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우리 그 적혀 있는 말 보이세요? 139페이지 맨 밑에 빨간색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나요?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잘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돼. 항상 시험에 이런 말이 붙어요. 매크로 문제는.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잘 실행이 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를 찍어놔도 매크로는 잘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처음에 내가 뭐 시작할 때 여기를 잡아놓든 이렇게 잡아놓든 뭐 여기를 찍어놓든 아니면 전체를 다 잡아놓든 그런 셀 포인터의 위치와 관계없이 매크로는 무조건 잘 돌아가야지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디를 찍어놔도 잘 실행되는 매크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애초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빈 셀을 찍고 와서 시작할 때 그게 셀 포인트의 위치에 관계없이 잘 실행되는 매크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실 때 매크로 기록을 시작하실 때 빈 셀을 클릭해 놓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포멀 시험에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저처럼 이런 데를 찍고 하시면 되겠네요. A once. 그리고 개발 도구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으로 갈게요.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녹화하는 버튼은 요거 눌러도 되고 아니면 녹화 버튼이 여기도 밑에 쪽에도 있긴 있어요. 혹시 개발 도구 막 못 찾아서 막 헤매고 그럼 이걸로 하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어차피 개발 도구에서 단추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 도구를 꺼내서 하는 게 필수고요. 시험에서. 하여튼 매크로 기록은 요 버튼도 가능합니다. 밑에 쪽에도 있죠. 녹화하는 버튼이. 그래서 요 버튼이든 요 버튼이든 개발 도구에 있는 요 버튼이든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제 기록을 눌렀고 매크로의 이름이 뭐죠? 서식 적용. 매크로 이름은 띄어쓰기 포함할 수 없습니다. 뭐 공백 같은 거 스페이스바 평상시에 넣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아마 그럴 겁니다. 공백이나 뭐 마침표, 느낌표, 뭐 부등호 이런 거는 쓸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것도 쓸 수 없고. 그리고 숫자로 시작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자나 밑줄로 시작해야 됩니다. 텍스트로 시작하거나 언더라인으로 시작을 해야지 이름이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요. 바로가기 키는요, 우리 시험에서는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만 그 필기 시험에서 물어볼 때가 있는데 바로가기 키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뭐 컨트롤 C라든지 그런 거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걸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됩니다. 네, 매크로가 우선이 됩니다. 매크로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컨트롤 V를 뭐 눌렀을 때 붙여넣기가 안 되고 매크로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줄 이유가 굳이 없는 게 Shift 누른 채로 주면 되거든요. Shift 누른 채로 V 하면은 이렇게 컨트롤하고 같이 Shift를 잡아서 V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Shift와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Shift를 같이 누른 채로 Shift C 이렇게 넣으면은 되거든요. Alt를 쓸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거고요. Shift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 나올 때가 있고 실기에는 요구하지 않아요. 바로가기 자체를 안 주면 되고 저장 위치는 어디 저장하라고 돼 있나요? 문제에 적혀 있는데 맨 처음에 문제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어디 저장하라고 돼 있나요? 맨 위에 여기 나오네요.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현재 문서에 항상 저장해서 현재 문서에서만 쓸 수 있는 매크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하시면요. 이거 필기 시험에 나올 때가 있는데 여기 저장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퍼스널 XLSB라는 파일이 저장됩니다. 퍼스널 XLSB는 엑셀이 실행되면 자동으로 불러지는 파일입니다. 엑셀이 실행된 건 동시에. 그럼 이 엑셀로 하는 모든 문서 작업에서 다 쓸 수 있는 매크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하시면은 다른 문서, 이 엑셀로 하는 다른 작업에서도 다 쓸 수 있는 매크로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시험에는 현재 통합 문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름만 잘 주고 확인만 하면 되겠죠. 바로 가기도 필요 없고 저장 위치도 바꿀 필요 없고 확인 누린 시점부터는 녹화가 진행됩니다. 이제부터는 좀 명령을 함부로 막 사용하시면 녹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려서 사용하셔야 되고, 예, 먼저 범위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 F12에서부터 H18 영역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먼저 잡을게요. F12에서부터 H18이면 범위가 이렇죠?
이렇게 범위를 잡았고요. 그리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으로 갈게요. 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으로 와도 좋고요. 범위를 잡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1번. 그리고 이제 그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야겠죠? 없는 형식 만드는 거니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요. 그냥 이걸로 하기로 했죠. 아까 색깔 조건 1 형식, 색깔 조건 2 형식. 색깔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셀 값이 0보다 큰 경우는 먼저 색깔이 뭐죠? 파랑. 예. 그럼 대괄호 파랑 사용자 중에서 쓸데없는 거 다 지우고 대괄호 파랑. 그다음 조건을 적어야 돼요. 그다음 다시 대괄호 두 번째 대괄호 열어가지고 조건은 0보다 크니 크다 0. 조건에 대한 대괄호 닫고 색깔 조건 그리고 이제 형식. 형식은 원 표시가 있는 천 단위 표시로 했으니까 원 표시 붙이고 우리 백스페이스 옆에 원 표시 붙이고 그리고 샵 컴마 샵샵 0 천 단위 구분류 샵 컴마 샵샵 샵도 가능합니다 지금. 왜냐면 0은 또 줄 거니까 두 번째 구역에다 0일 때를 줄 거니까 0이 표시가 되고 안 되고는 큰 의미가 없어서 샵 컴마 샵샵 샵도 가능하고 색깔 조건 형식 정의했고 그다음 세미콜론 찍을게요. 세미콜론 찍고 두 번째 구역에는 0일 때인데 색깔은 말이 없죠. 0일 때는. 그러면 생략하면 되고요. 색깔은 말 없으면 생략하면 되고 조건은 0이니 대괄호 해서 이꼴 제로니 이꼴 0이니 이렇게 주고요. 대괄호 받고 그리고 0일 때는 별표 기호만 표시해 이런 말이 나왔네요. 그러면 별표 기호는 어떻게 넣을 겁니까? 특수문자 미음 한글 자음 미음 한자 키 아시죠? 우리 특수문자는 미음 한자 눌러서 특수문자를 넣으세요. 한글 미음을 입력하고 바로 한자 키를 눌러서 검정색 별이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으면 확인할게요. 그럼 바뀌나요? 그렇게? 바뀌었으면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금 녹화 테이프 계속 돌고 있는 중이거든요. 마무리는 기왕이면 좀 바깥쪽 찍어서 빠져나온 다음에 바깥쪽 빈셀을 찍어서 빠져나온 다음 기록 중지를 눌러주세요. 빈셀 클릭스 빠져나온 건 그 다음 매크로가 또 두 개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 매크로가 연달아 잘 실행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빈셀 클릭스 빠져나온 건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점수하고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건데 기록 중지는 꼭 눌러주셔야 돼요. 기록 중지 안 눌리면 녹화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단추 넣는 것까지 녹화되고 있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도 부족한데 굉장히 네, 그 시간이 촉박한데 그런 실수하면 큽니다. 그래서 기록 중지를 꼭 신경 쓰세요.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이거 안 눌리는 거고. 저도 시험 칠 때 안 눌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었어요. 뭐 너무 화가 나요, 내 자신한테. 네, 기록 중지를 꼭 신경 쓰십시오. 그러면 녹화가 끝났고, 그리고 나서, 어, 이제 기록 중지했으면 이 매크로는 그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밑에 보니까 서식 적용 매크로는 양식 도구 단추를 만들어 지정하며 텍스트는 서식 적용으로 입력해서 동일 시트에 H4에서부터 H5 영역에 위치시키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추를 넣어서 매크로 지정하라는 소리인데요. 아무 때나 넣는 게 아니라 H4에서부터 H5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범위를 좀 잡아놓고 헷갈리기 때문에 괜히 눈으로 쳤다가는 여기죠? H4에서부터 H5. 내가 잡은 곳이 H4가 맞나 이름 상자를 확인하시면 되죠. 그 범위를 딱 잡아놓고 그리고 단추가 어디 있냐면 개발 도구에 컨트롤 그룹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도 개발 도구를 꼭 꺼내야 됩니다.
개발 도구의 이 컨트롤 그룹에 삽입의 단추 양식 컨트롤이 있습니다. 저처럼 단추, 제일 첫 번째 겁니다. 개발 도구의 이 컨트롤 그룹의 삽입의 단추 선택하시고 이 단추를 정확하게 넣기 위해서 커서가 이쯤 왔을 때 Alt 키를 누른 채로 아까 우리 차트도 막 맞추고 했잖아요. 근데 Alt 키를 누른 채로 단추를 넣어 주셔야지 딱 달라붙도록 위치가 맞춰서 들어가겠죠. 이럴 때는 꼭 Alt 키를 써야 돼요. 왼쪽에 Alt 키, 키보드 왼쪽에 Alt를 누른 채로 단추를 넣고 나서 Alt를 띄세요. Alt는 지 혼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니까 Alt를 누르고 있는 채로 넣고 나서 나중에 단추 들어가고 나서 Alt를 띄세요. 단추 다 넣고 나서. 네, 그리고 매크로 지정창이 뜨죠. 바로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만든 서식 적용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매크로 지정 단추거든요. 매크로 지정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서 꼭 지정을 해주세요. 서식 적용 매크로를 더블 클릭하시고 텍스트도 바꾸세요. 단추 1번 나오는 거 텍스트도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하든 뭐 직접 들어가서 지우고 적든 바로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빠져나온 사람 혹시 바깥쪽 빠져나온 사람은 실행 모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바깥쪽 클릭해서 빠져나오시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하면 편집할 수 있고 하여튼 이렇게 단추 넣은 상태에서 바로 편집 가능하니까 서식 적용이라고 텍스트 바로 입력하시고 그런 다음에 바깥쪽 긴 셀을 찍어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혹시 매크로 지정을 못했다 하는 분이 계시면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도 다시 하면 돼요. 단축키에서. 그래서 빠져나왔더라도 실행 모드로 바뀌었더라도 마우스 우클릭하면 다시 편집 모드가 되니까 매크로 지정도 할 수 있고 또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 됐으면 테스트 해보고 싶으면 얘를 일반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 범위를 잡은 다음에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 가가지고 일반으로 돌린 다음에 그 형식을 일반이 기본이니까 확인한 다음에 단추를 눌러보십시오. 그러면은 잘 되는가? 이렇게. 이게 안 된다면은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이름 똑같이 줘서 다시 만들면 됩니다. 더식적으로 해가지고. 그럼 바꾸시겠습니까? 하거든요. 이게 안 돌아가면은 이름 똑같이 줘서 바꾸시겠습니까? 하면 새로 다시 yes, 새로 다시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2번도 보니까 그냥 서식 해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영역에, 똑같은 영역에 표시 형식을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는 숫자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냥 다시 빈 셀을 클릭해놓고 두 번째 매크로 만들어 봅시다.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 해제입니다. 저처럼 빈 셀을 클릭해놓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으로 또 갑니다. 이거를 누르든 밑에 있는 이 녹화하는 버튼을 누르든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 해제입니다. 두 번째 매크로 갑니다. 지금 매크로 기록 단추를 넣어가지고 서식 해제 바로가 이렇게 필요 없고 저장 위치도 현재 통화하면서 그대로 하면 되지요. 확인. 확인 눌린 시점부터는 녹화가 시작됐고 똑같은 영역 F12에서부터 H18 영역을 잡으세요. 범위를 이렇게 잡고 그리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으로 또 오세요.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그리고 표시 형식은 뭘로 할 건데요? 문제에 적혀 있잖아요.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는 뭐 숫자, 예, 숫자로 뭐 숫자로 하시고 혹시 천 단위 구분기호 체크돼 있습니까? 네, 체크돼 있으면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숫자로 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돼 있어야 하고 그대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그냥 바뀌죠? 네. 그리고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네, 바깥쪽 빠져나온 도로, 바깥쪽 빈셀트가 빠져나온 다음에 요거 기록 중지 단추를 꼭 눌러주세요.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를 꼭 눌러달란 말입니다. 그렇게 기록 중지했으면 이제 매크로가 만들어졌고 이 매크로는 또 서식 해제 매크로는 양식 도구에 단추를 만들어 지정하며 텍스트 서식 해제로 해가지고
동일 시트에 H7에서부터 H8 영역에 위치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잡아놓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괜히 눈으로 찾으면 헷갈리잖아요. H7에서 H8 애매한 위치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놓고 내가 찍은 곳이 이렇게 잡아놓은 곳이 H7이 맞나 그런 거를 네, 확인도 하시면서 아무 데나 넣으면 안 되니까 잡아놓고 개발 도구에 삽입에 단추 그래가지고 단추를 선택하고 커서가 이제 단추 선택해서 커서 움직였을 때 이쯤 왔을 때 Al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더블 클릭해서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텍스트도 바로 적으세요. 빠져나오지 말고 바깥쪽 빠져나오지 말고 바로 서식 해제. 그런 다음에 바깥쪽 빈 셀을 찍어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빠져나온 사람은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도 다시 하시고 텍스트 편집도 다시 하시고 빠져나오신 분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으로 서식 해제 더블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으로 편집도 하고 네, 그래서 빠져나오시면 되고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이게 뭘 채점하냐면 잘 돌아가는지를 채점하거든요. 이 단추를 눌렀을 때 잘 실행이 됩니까? 이렇게 적용되고 해제되고 하는 게 잘 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시험에서. 그게 안 된다면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름 줘가지고. 그러면 바꾸시겠습니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식 해제가 안 먹히더라, 안 되더라. 그러면 매크로 기록 다시 가가지고 똑같이 이름 줘도 만들면 된다. 서식 해제. 그러면 확인 눌렀을 때 바꾸시겠습니까? 하겠죠. 이름 이미 있는 거니까. 바꾸면 되잖아요. 잘못 들었어. 네. 뒤에 144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는 오늘 배웠던 뭐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뭐 데이터표 통합 이런 거, 부분합 이런 거 나오니까 149페이지까지는 혼자 해보시고요. 151페이지까지 하고 마칠게요. 151페이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방금 했던 매크로 문제입니다. 151페이지로 갑니다. 필요한 파일 열어보세요. 완전정보 6번 문제입니다. 네, 여기서도 보니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손익 표시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양수일 때 파란색으로 기호 있는 천 단위 표시와 위쪽 화살표 표시. 여기 기호는 통화 기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원 표시, 통화 기호 있는 천 단위 표시. 그리고 셀 값이 0인 경우는 사각형 기호만 표시. 그리고 음수인 경우는 빨간색으로 해서 기호 없는, 통화 기호는 없고 음수 표현은 있고 마이너스 표현은 있는 천 단위와 아래쪽 화살표 표시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이거는요. 기본 구역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텍스트일 때. 우리 그 첫날 배웠던 이거요. 요거. 이 기본 구역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보죠. 빈 셀을 클릭해놓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으로 갑니다. 매크로의 이름이 뭐죠? 손익 표시. 손익 표시. 바로 갈 필요 없고 저장 위치도 현재 통합문서 그대로 해서 확인할게요. 그럼 이제 녹화가 또 이제 시작되었으면 범위를 잡아야겠죠? C4에서부터 I13 영역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왔죠? C4에서부터 I13 영역에 대해서 이런 형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C4에서부터 I13 범위 잡으세요. 저처럼. 이렇게요.
매출액에서부터 순이익까지. 이렇게 잡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으로 옵니다. 그럼 사용자 지정으로 오셔가지고, 사용자 지정에서 먼저 양수일대입니다. 첫 번째 구역. 양수일대는 색깔이 뭐라고요? 파랑. 그러면 대괄호 파랑. 그리고 조건은 필요 없어요. 기본 구역을 쓸 거니까. 양수일대, 음수일대 그대로 기본 구역 쓸 거니까 조건을 생략하면 되고, 표시 형식은, 기호 있는, 아까 통화 기호라고 했죠? 원 표시가 있는 전 단위 표시. 원 표시 넣고, 샵, 컴마, 샵, 샵, 0. 또는 샵, 컴마, 샵, 샵, 샵. 원 표시 통화 기호 있는 전 단위. 그 다음, 위쪽 화살표 표시를 넣으라고 했죠? 위쪽 화살표 표시는 역시 미음 한자로 넣겠습니다. 미음 한자 눌러서 바로 안 보이면 탭키 눌러보시면 더 펼쳐지니까. 하여튼 한글 자음 미음 한자 그리고 탭 눌리든 요거 눌리든 해가지고 위쪽 화살표 올라가는 화살표 표시를 넣으세요. 그 다음 세미콜론 찍고 세미콜론 이후에 두 번째 구역은 음수일 때입니다. 음수일 때는 빨강색으로 표시하기로 했죠. 대괄호 빨강. 그리고 음수는 빨간색으로 기호는 없고 통화 기호는 없고 음수 표현 마이너스는 붙고 마이너스 안 붙이면 또 마이너스 안 붙이거든. 그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빼기 마이너스 넣고 천 단위 표시 샵 컴마 샵샵 0. 그리고 아래쪽 화살표 표시 미음 한자 탭 아래쪽 화살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다음 세미콜론 찍고 세 번째 구역은 0일 때입니다. 0일 때는 그냥 사각형 기호만 표시하라고 했네요. 아무것도 색깔도 없고. 그래서 세미콜론 이후에 미음 한자, 탭 눌러서 사각형 기호, 검정색 사각형 문자 넣고.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네, 확인하면 잘 바뀌나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기록 중지. 바깥쪽 빠져나오면 더 좋고, 바깥쪽 빠져나와서 기록 중지를 꼭 클릭하세요. 기록 중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 도형의 빗면을 동일 시트에 E15에서부터 E16 영역에 넣으라고 했거든요. E15에서부터 E16을 좀 잡아놓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E15에서부터 E16이면 여기죠. 이렇게 잡아놓고 E15가 맞는지 확인도 하시고. 아까는 단추를 넣었는데요. 지금은 도형을 넣으라고 하고 있어요. 도형은 단추하고 그 매크로하고 상관이 없는 애거든요, 원래 도형은. 그래서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어요. 도형은 개발 도구 있지 않고 삽입 탭에 원래 매크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을 넣어야 됩니다.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에 가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도형을 찾으세요. 빗면 도형이 있는지 기본 도형 쪽에 있을 겁니다. 빗면이란 도형이 있는지를 사각형 빗면으로 딱 돼 있네요. 요 도형입니다. 다양한 도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뭐 배지 도형을 넣어라, 십자형 도형을 넣어라, 뭐 웃는 얼굴 도형을 넣어라, 뭐 다양한 직사각형 도형을 넣어라, 뭐 다양한 게 나옵니다. 그 커서를 갖다 대서 이름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제 삽입의 도형에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정확하게 넣는 건 똑같아요. Alt 키 누른 채로 또이 커서가 이쪽 왔을 때 Al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딱 맞춰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텍스트는 바로 적으시면 돼요. 텍스트는 손익 표시 바로 타이핑 치세요. 도형이 선택되어 있어요. 손익 표시라고 치면 바로 들어가죠. 그리고 간혹 가다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점 가운데 텍스트를 점 가운데 맞춤해라라고 지금 안 나와서 뭐 할 필요 없지만 그럼 점 가운데 맞춤하라고 하면 홈 탭에서 하시면 됩니다. 홈 탭에서 가로에서 가운데 맞춤, 세로에서 가운데 맞춤 이런 걸로 점 가운데 맞춤을 해라고 할 때도 간혹 있거든요. 그럼 텍스트 쓰고 나서 홈 탭에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안 해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꼭 하셔야 돼요. 얘는 수동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도형은 아까 매크로 단추하고 달라요. 개발 도구의 단추하고 다르게 매크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애이기 때문에 마우스 우클릭 매크로 지정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손익 표시 매크로를 더블 클릭해서 지정해 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매크로 지정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바깥쪽 빠져나온 다음에 두 번째 매크로도 바로 들어보죠. C4에서부터 I13 영역에 대해서 표시 형식을 숫자로 적용하는 표시 해제 매크로 생성을 합니다. 빈 셀을 클릭해놓고 또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도 갑니다. 이번에는 매크로의 이름이 표시 해제입니다. 두 번째 매크로 만들어 보세요. 빈 셀을 클릭해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이름은 표시 해제. 그대로 확인할게요. 이름만 잘 주고 확인. 그런 다음에 범위를 잡아야겠죠?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고 역시 컨트롤 1번 눌러서 표시 형식을 뭘로 바꾸라고요? 문제 또 숫자로 적용한다. 아, 혹시 숫자인데 이 음수가 그 음수가 빨강색으로 나오나요? 숫자로 했을 때? 원래 이거였거든요. 원래. 근데 우리가 아까 음수를 빨강색으로 했기 때문에 빨강 음수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기본 설정대로 하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음수 검정 색깔로 나오는 게 기본이니까 숫자로 하시되 검정색 음수로 바꿔주세요. 원래 기본이에요. 그리고 확인할게요. 확인하고 마무리는 또 어떻게 할까요? 기록 중지. 바깥쪽 빠져나와서 기록 중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표시 해제 매크로도 기본 도형의 빗면을 동일 시트에 G15에서부터 G16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 표시 해제로 입력해서 매크로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했죠? 기록 중지했으면 G15에서부터 G16을 표시해놓고 들어가세요. 표시해놓고 역시 삽입의 도형에서 이거는 빗면 도형이기 때문에 삽입 탭에서 하셔야 됩니다. 삽입 탭의 도형에 빗면 도형 아까 요거였죠? 얘를 선택해서 Alt 키를 누른 채로 정확하게 넣어주시고요. 선택한 다음에 커서가 이쯤 왔을 때 Alt를 누른 채로 딱 드래그해서 넣고 나서 Alt를 띄시고 표시 해제라고 바로 텍스트도 타이핑 하시고 도형이 선택되어 있을 때 바로 치시면 돼요. 그냥 글자는 표시 해제라고 치고 타이핑했으면 마우스 우클릭 매크로 지정을 하셔야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으로 표시 해제 매크로를 더블 클릭해서 지정하시고 테스트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표시 해제를 더블 클릭해서 지정했으면 손익 표시했다가 빠져나온 다음에 바깥쪽 빠져나온 다음에 표시했다가 해제했다가 잘 됩니까?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꼭 하셔야 돼요. 더블 클릭해서 만든 매크로. 그래서 빠져나온 다음에 표시 해제. 네, 내일 이제 엑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